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을 진행할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브랜드란 우리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 또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지, 또 그건 경쟁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는 훌륭합니다. 우리 서비스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고객의 언어로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희의 이런 설명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자,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이유만큼이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감대는 고객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하고요. 고객들의 귀로 들을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유를 제시하는 브랜드 컨셉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스토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고객과 나의 공감은 어떤 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공감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 제품이 팔리는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품이 아무리 뛰어난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브랜드를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 제품을 구입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여러분 제품을 구입했을 때 고객들은 어떤 점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고객과의 공감을 지금은 감성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결국 이 브랜딩을 하는 이유, 이 브랜드란 잘 팔리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과 고객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포인트를 찾으셨다면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여러분 제품에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품이나 여러분 서비스에 애정도 많으시고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으실 거고 그것들을 전부 고객에게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고객들은 전부 다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브랜드나 여러분 제품은 아마 기억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한 가지 부분에 집중해서 고객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는 이것이 좋아요. 우리 브랜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점을 선사해 줄 겁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브랜드 컨셉의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브랜드 컨셉이 뭔지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브랜드를 경험하는 모든 접점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게 바로 브랜드 컨셉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점이 어떻게 좋은지 고객에게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해 주는 건데요. 이 새롭게 유입된 추가 정보를 브랜드의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된 해석을 하게끔 도와주는 장치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는 고객에게 오래 기억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 브랜드가 어떻게 고객에게 인지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전혀 새로운 거라든지 아니면 생소한 우리의 제품을 고객에게 좀 더 오래 기억되게 하려면 이미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 비교를 해서 기억에 남기게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 내에 담기되 그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판매하실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찾으셨다면 그 카테고리 내에 선두주자가 누군지 알아내셔야지 돼요. 그 선두주자는 우리 고객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제품과 비교해서 이런 점은 비슷하지만 이런 점은 이것과 흡사하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 점은 우리가 앞서 있다. 이 점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게 바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다른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다름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단순히 다른 경쟁사와 다르다라고 느끼기에는 기억이 오래 남지 않겠죠? 어떻게 다른지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요새 가성비, 가심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준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똑같은 새벽 배송인데 마켓컬리와 쿠팡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이 마켓컬리와 쿠팡의 차이처럼 우리 물건을 누가 구입할 건지에 대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고 싶은 상품과 지나친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마켓컬리인데요.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페르소나를 꼭 집어내서 성공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MZ세대를 공략했는데요. 특히 MZ세대들 중에서 여성분들을 많이 공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MZ세대 여성분들이 많이 접하는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사진,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한 장의 멋진 사진으로 인해서 감성을 자극하죠. 그 부분을 공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멋진 사진을 찍는 데 주력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이것을 구매할 때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파고든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건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펩시 때문에 뉴코코를 출시했다고 해요. 펩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맛은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더 좋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위협을 느낀 코카콜라가 맛을 개선해서 뉴코크를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이때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한 날 아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겼던 음료인데 이 맛이 변하니 내 추억도 변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예전 맛으로 돌아가서 새로 출시한 게 코카콜라 클래시라고 합니다. 자, 이번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만의 특유의 맛을 내는 맥주가 시장을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기린 맥주라는 아주 유명한 맥주가 일본 맥주 시장의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이 유럽 맥주, 이 독일 맥주의 맛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자 이 아사히 맥주가 이 틈을 누리고 기존의 4도의 달달한 맛을 내던 일본 맥주들보다 조금 다른 차이점, 약간 유럽 맥주에 가까운 1도 정도 올린 5도의 쌉싸름 맛을 나타내는 슈퍼 드라이를 출시하면서 일본 맥주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저 도수를 1도 올린 건데 이 쌉싸름 맛을 이용해서 유럽의 맛을 전한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선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의 잘 보고 계시죠? 머리도 식힐 겸 영상 한 편 보시고 가겠습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정선.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여유 있는 삶을 즐기며 행복을 만드는 정선 사람들. 근대 산업화의 대들보였던 석탄 산업의 중심지에서 청정자연 고원 관광지로의 변화는
정선 사람들의 열정의 손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랜드의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브랜드의 경쟁력이 없어진 사례인데요. 자, 외국에서 들여온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베스킨라빈스인데요. 이 베스킨라빈스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콜드스톤이라는 브랜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콜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야심차게 들여왔지만 너무 현지화를 시켜버려서 원래 자체 브랜드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아직도 콜드스톤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콜드스톤 좀 생소하게 느끼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제품을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다면 어떤 것에 주력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블루 키워드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블루 키워드는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적고 구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블루 키워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제품은 이미 선두주자만큼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많은 제품들 속에 묻혀버릴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블루 키워드를 찾으시면 조금 더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 광고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서요. 네이버 기존 아이디와 연동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을 해보시고 블루 키워드를 찾아보실 수 있는 중요한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내 제품을 구입할 때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서 구입을 할까요? 자, 그것들을 아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역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보셔서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제품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또는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군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는지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랩이라든가 또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블루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고 제품을 스토어에 등록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 밖엔 또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네이버 스토어에 등록하는 많은 분들이요. 판다링크, 이렉타르, 아이템 스카우트 등 검색 최저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들은 유료이긴 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만큼 검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차별성 있게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이 팔리려면 트렌드를 아셔야 된다고 해요. 특히 네이버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셨을 때 MZ세대를 공략을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MZ세대를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야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인 만큼 현재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연초에 각 서점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책들이 있는데 바로 트렌드 관련 서적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책을 보는 게 정말 싫다. 나는 책 읽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트렌드에 대해서 뉴스레터처럼 쉽게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앱이라든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퍼블리라는 앱인데요. 아쉽게도 유료입니다. 자,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뉴스레터라든가 관련된 앱이나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적합한 사이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 MZ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트렌드를 파악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맞게 잘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이나 상품군에 따른 브랜드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종도 많고 상품도 많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거나 업계에서 생각하는 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상품, 두 번째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 세 번째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 또 네 번째는 탁월한 품질의 상품입니다. 자, 저렴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박리담회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나와 있는 선두주자보다 내가 얼마큼 싸게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싸게 팔 수 있고 얼마만큼 많이 팔 수 있는가. 내가 판매를 얼마큼 많이 주도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통 단계를 어떻게 줄여야 되고 어떻게 마진을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략이 필요한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다이소에 나와 있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고객을 배려해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품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자신 있는 상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디에서 차별성을 둬서 어떤 품질로 제품을 내놓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상품인데요. 이 독특한 아이디어에 대한 상품은 얼마나 지속력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기술력이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경쟁사한테 따라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허 출원이라든지 의장 등록을 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사에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차별성을 바로 따라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독특한 상품을 출시했을 때는 선두주자로 나서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남들보다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게, 이 제품은 이 브랜드가 더 좋겠다라는 것을 고객에게 인지시키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자, 마지막은 탁월한 품질의 상품입니다. 이 탁월한 품질의 상품은 이미 정상에 오른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제품군이죠. 자, 여러분. 보통 이 브랜딩이라는 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어렵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브랜드를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미 좋은 물건들, 좋은 서비스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세상에 내놓은과 동시에 브랜드 전략을 같이 내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라는 건 곧 고객에게 우리 제품이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 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목적과 실행, 그로 인해 고객이 얻게 될 가치와 감정이 일치해야 하는데 사업 시작과 제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고객의 언어로 풀어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노려서 이 시대에 우리 제품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우리 제품은 이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안 그래도 매우 빠르게 바뀌는 유통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빠르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시대에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같이 변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늘 그렇듯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브랜드는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한 수업은 끝이고요.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서적은 소개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This is 브랜딩이나 창업가의 브랜딩,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들인데요.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은정이었습니다.